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철도나 도로 등 세금이 많이 투입되는 대규모 토목 사업의 사업성을 미리 검증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가 20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지방 SOC 사업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정훈 기자,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예비 타당성 조사, 즉 예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감시하는 일종의 문지기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번 개편안 골자는 평가 기준 변경과 예타 수행 기간의 다변화입니다. 기존 예타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에 맞춰 수도권, 비수도권 가릴 것 없이 같은 잣대로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사업은 지역 균형을 제외하고 경제성과 정책성만 검증하기로 했는데 특히 경제성 비중을 60에서 70% 수준까지 높였습니다. 정책평가에선 특수평가 항목으로 재원조달 위험성을 평가토록 한 게 눈에 띕니다. 비수도권 사업은 지역균형 비중을 5%포인트 높였고 경제성은 5%포인트 낮췄습니다. 또 지역균형 배점 방식은 마이너스 점수도 가능했던 가감제에서 가점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준을 달리 잡았다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네, 앞으로 수도권에서는 도로, 철도를 깔 때 일단 경제성이 있냐 없냐의 여부가 예타 통과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변수가 바로 재원조달 평가인데요. 신분당선 연장 구간 같이 사업을 위해 돈이 확보된 경우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철도, 도로 건설 사업은 지역 불균형을 개선한다면 예타를 통과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정부는 지역 균형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던 부산, 대구, 대전 등 6개 광역시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가점제 방식에 따라 마이너스 점수가 사라진 게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 예타를 실제로 수행하는 기관들도 추가가 됐던데요. 네, 그동안 SOC 사업은 KDI가 사실상 전담을 해왔는데요. 연구기관인 KDI가 경제성 분석에 정책적 판단까지 수행하는 건 문제라는 인식이 일면서 추가로 조세재정연구원을 지정했습니다. 조사기간도 19개월에서 1년으로 줄여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 타당성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바뀐 예타 제도는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류정훈입니다. 보신 것처럼 개편이 이루어졌으니 그 영향을 받을 사업들이 어디인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역균형 발전의 점수를 낮게 받았던 사업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돈을 많이 걷어서 사업에 쏟아 부었는데도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이 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수영 기자가 현장 둘러봤습니다. 광교 신도시에서 수원 호매실까지를 잇는 9.7km의 신분당선 연장 사업. 예상되는 이용객 수에 비해 투자비가 많이 드는 탓에 예비 타당성 조사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수년째 표류해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미 총 사업비 약 8천억 원 중에서 5천억 원 수준의 광역교통 부담금을 낸 상태여서 주민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4년 전에 최초 분양을 받을 당시에 저희가 그 분담금을 같이 공동으로 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편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재원이 조성된 사업은 별도로 고려하도록 하면서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경제성은 확보됐지만 지역 낙후도 항목에서 불합리한 감점을 받아 예타 통과가 불투명했던 제2경인선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수도권 예타 평가에서 지역균형 항목이 빠지고 경제성 비중이 높아진 게 이유입니다. 예타를 통과하면 이곳 인천 청학동에서 경기 광명 노은사동까지 있는 철도를 새로 놓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수도권에선 인천 계양과 강화, 서울과 경기 양평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비수도권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전남 순천을 잇는 단선전철, 경북 문경과 김천을 이어주는 단선전철, 충북 제천과 강원 영월을 잇는 고속도로 등이 예타 제도 변경에 따라 혜택을 볼 사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기대감이 큰 지역도 있지만
예타 개편으로 인한 우려의 시선들도 여전합니다. 이번 개편의 특징 그리고 우려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네. 먼저 이번 개편안의 특징을 놓고 보면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준을 갈라놨다, 뭐 이런 데서 찾을 수 있겠어요. 네, 그중에서도 이 비수도권의 그 지역 균형 평가 가중치를 높인 게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예. 지역 균형 평가 항목 중에는 지역 낙후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발전 정도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9점에서 플러스 9점까지 점수를 매겼는데요. 예. 발전될수록 감점이 되고 낙후될수록 점수를 더 받는 방식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감점 제도가 없어지면서 이 감점을 받았던 부산이나 광주, 또 대구, 대전 같은 광역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플러스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또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없나요? 일단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역 균형 배점이 없어지고 경제성과 정책성만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지역 낙후도에서 그동안 감점이 좀 많이 됐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역 균형 배점이 없어지면서 상대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하지만 정부는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비중이 또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예타 통과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에서 다소 감점을 받을 사업들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네. 얘기인 것 같은데 이번 개편을 놓고 전반적으로 좀 우려되는 점은 없습니까? 일단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경제성이 다소 떨어져도 이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예타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요. 근데 이를 통해서 공공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이 기존 예타 도입의 취지가 좀 없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다 지어놨더니 경제성이 없어서 결국 세금만 잡아먹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경제성이 낮아도 예타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요. 또 원래 예타 개편안을 당초에는 올해 상반기에 내놓기로 했었는데 그랬죠. 4월이 되자마자 이 내놓는 것을 두고 내년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퍼주기 정책 아니냐, 이런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월에서 4월은 국내 주요 기업들의 노사가 한해 임금 협상을 시작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측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매년 임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었는데요. 이 가이드라인 발표가 40년 만에 없어집니다. 안지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임금 인상 제시율을 처음 발표한 건 지난 1978년. 이후 경총은 지난 40여 년간 매해 기업들이 얼마만큼 임금을 조정하는 게 좋을지 의견을 내왔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올해부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원래 경총은 매년 2월이나 3월 중에 적정임금 조정률을 발표했지만은 본래는 적정임금 조정률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될지 그건 확답을 못 드리겠네요. 경총이 밝히는 공식적인 폐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최근 기업별 실적 격차는 물론 업종별 특성이 강화되고 임금제도 호봉제보다는 연봉제가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가이드라인 제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경총 가이드라인이 무력화된 점이 폐지 요인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지난해 경총은 총액 기준 2% 이내의 임금 인상을 제안했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에 이르면서 일선 사업장 노조에서는 연쇄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요구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총의 가이드라인이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노사 간 대립 요인이 된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기업 환경과 제도의 변화 속에 경총의 임금 가이드라인이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네, 이런 갑작스런 경총의 가이드라인 폐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폐지 이유와 또 산업계 파장까지 단독 취재한 안지혜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 기자, 우선 경총의 임금 가이드라인, 이거를 적정 임금 조정률이라고도 또 따로 부르던데 기업들이 이 지표를 실제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해왔습니까? 매년 이맘때쯤 노사가 이제 임금 협상을 하려고 자리에 앉으면 이만큼 올리겠다 혹은 올려달라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회사 측이 참고하는 안이 바로 경총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국내 재계단체 중에서는 경총이 유일하게 이 제시안을 내고 있는데요.
경총 설명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이 지표는 기업들이 근로자 측과 임금 협상을 시작할 때 제한하는 시작점, 즉 최초 기준이 됩니다. 예. 반대로 근로자 측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발표하는 경영계의 지표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기업은 기업대로,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각자의 지표를 갖고 이야기를 해왔던 건데 갑자기 폐지를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최근 2년간 경총과 한국노총 각각이 제시한 임금 인상률과 명목임금 상승률입니다. 좌우의 파란색 칸이 각각 경총과 한노총이 제시한 안들인데 직접 보시면 2017년에 동결과 7.9%, 2018년에는 2% 범위 내 인상과 9.2%로 매년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가운데 칸은 실제로 기업들에서 이 안들을 가지고 임금 조정이 얼마나 됐는지를 보여주는 평균치를 나타낸 건데요. 2017년에서 2018년까지 명목임금 상승률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3%에서 5.1%로 늘었는데 이 기간 동안 경총이 제시한 의견을 보시면 각각 동결과 2% 이내 인상이죠. 때문에 경총으로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봤자 현실과는 너무 큰 괴리가 발생하니까 무용론이 제기된 겁니다. 예. 이유를 살펴보면 지난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을 보면 과거에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사실은 서로의 주장을 이야기한 다음에 사실은 어느 정도는 중간적인 위치에서 결정이 돼 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결정 과정을 보면 사실상은 노동계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결정을 해줬거든요. 최저임금이 결정된 구조를 보면 사실상 경영계에서 일반 임금도 그렇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능성은 높아진 거죠. 지금. 또 실효성도 없는데 경총이 굳이 정부와 각을 세울 필요는 없다는 정치적 해석도 있고요. 반면 노동계는 앞으로도 가이드라인 발표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폐지에 대해서 산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안 그래도 여러 기업들에게 직접 문의를 해봤는데 당장 큰 애로는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예. 경총이 발표하는 수치가 이미 현장과는 좀 괴리가 있어서 배제돼 왔던 게 추세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일부 부서는 종이로 된 출근부에 출근 서명을 하는 다소 오래된 근무관리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이 시스템 때문에 일부 직원들이 휴가를 가 놓고도 출근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서 연차 수당을 챙긴 게 당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당시 직원들은 징계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고 시스템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게 저희 SBS CN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강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올해로 30년째 코레일에서 근무하는 나용준 씨는 지난 2014년 정비팀 직원들의 출근 서류 조작을 코레일 감사실에 제보했습니다. 출근을 안 한 사람을 다른 사람이 대리 사인을 서명을 해줘도 추작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출근한 사람처럼 되니까 그 다음날 출근해서는 관리장한테 그 점심을 산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부패 행위가 많이. 작업 계획서에 서명만 하면 출근 처리가 되는데 휴가를 간 팀원의 서명까지 팀장이 대신해 준 겁니다. 이렇게 대리 서명으로 출근한 것처럼 속인 팀원들은 1인당 연차 수당으로 70만 원가량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제보를 받은 감사실은 3명을 적발했고 감봉 등 징계와 함께 200여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당시 코레일은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는데 2년 뒤 똑같은 일이 대전에서 또 발생했습니다. 16년도 거예요. 자주 빠져요. 자주 빠지는 건 사실이에요. 옆에서 지켜봤으니까. 씨가 직접 관리장한테 찾아가서 왜 얘는 자꾸 집으로 가는데 입력을 왜 제대로 안 하냐고. 직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지만 지금도 관리 시스템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근태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변경해달라고 내부 고발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그 근무 태도의 시스템은 아직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코레일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말했다가 여전히 바뀐 게 없고 대리 서명이 가능하다고 지적을 하자 추가로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문제가 된 지난 2014년 코레일이 연차 수당으로 지급한 금액만 모두 500억 원입니다. 당시 비슷한 일이 더 있었다면 이 중에 새어나간 돈은 과연 얼마나 되는 걸까요?
황인표 기자와 이 사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우선 이 사건을 좀 규정을 해보자면 이게 직원들 사이에 짬짬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팀원은 연차 수당을 챙기고 팀장은 다음날 대신 식사 대접을 받는 일종의 공생관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문제가 됐던 대전철도시설관리공단의 경우 면적만 보시는 그 곳인데 지금 축구장 10개 넓이의 그 규모입니다. 두세 명씩 조를 짜서 일하는데 너무 넓다 보니까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지 출근하고 있는지 근태 관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출근을 안 해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서명 대신 지문이나 출입증으로 관리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좀 없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뭐 비슷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제보도 있었다면서요? 저희가 취재 중에 모두 4명의 전현직 코레일 직원을 만났는데 비슷한 일이 있었고 지금도 가능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예. 고속철도 기지, 부산 고속철도 기지, 대전 기지 이게 세 군데가 특히 이제 정비단이거든요. 그 정비단들은 일근자들은 대부분 시스템이 다 그렇죠. 다 넘어가지. 계속 이상 출근 몇 시 하는가 늦게 하는가 지가 하는가 이것까지는 안 물어보거든요. 관심도 없고. 그런데 얼마나 그런 건 들어갈 수 있죠.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이 최근 5년간 부정연차 수당에 대해서 코레일에 물었는데 코레일은 저희가 보도한 단 한 건만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계속 인터뷰에서 나오는 이 내부 고발을 한 나영준 씨의 경우에는 뭐 특별히 피해를 받았다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사실 이런 내부 고발이 하더라도 알려지지 않는 게 정상인데 어찌된 일인지 직원들 사이에서 이 제보자가 나씨인 것이 알려지면서 많이 심적으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얘기 더 들어보시죠. 예. 그때 심정은 맨날 출근하기가 싫었고 내가 괜히 내부 고발을 해서 직원들 간의 상호 얼굴 붉히게 만드는구나 후회한 적도 많이 있었죠. 나씨는 제보 처리 결과에 대해서 코레일에 물었지만 코레일은 기밀이라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최종 결과를 상세히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씨는 보름 전에 코레일을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코레일 측의 입장은 뭡니까? 이 취재가 시작되니까 코레일은 지금 이 시스템이 개선됐다 이런 답변을 내놨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저희가 여전히 그 서명으로만 확인하기 때문에 조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히자 더 이상 내놓을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취임한 코레일 송병석 사장은 조사해보고 처리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얘기 들어보시죠. 예. 제가 그 상황을 조금 더 파악을 해보고 그 입장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원칙은 어떤 그 청렴 그리고 기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 사장이 직접 조사를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관용이 없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앞으로의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기관 경고를 내렸습니다. 이게 비교적 가벼운 징계가 내려진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지환입니다. 네, 당초 예상과 달리 기관 경고가 내려졌어요? 네, 오후 2시 반에 열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회의가 오후 6시경 끝났습니다. 제재심은 한투증권이 단기 금융업무 운용기준을 위반했다며 기관 경고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제재심은 한투증권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관계된 임직원에 대해선 주의와 감봉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재심이 심의한 결과는 앞으로 금감원장 결재와 증선위, 금융위 결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네, 당초 이 한투증권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예상이 됐었는데 사실상 징계 수위가 좀 낮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런 건가요? 네, 한투증권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경우 금융투자업계에 미칠 파장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금융투자업계의 관행을 인정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쟁점은 지난 2017년 발행한 1,670억 원어치의 어음이 불법 대출인지 아닌지 여부였는데요. 한투는 특수목적 회사에 자금을 대출해줬는데 이 법인은 이 돈으로 SK실트론의 주식 19.4%를 매입했습니다. 이후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 특수목적 회사와 파생상품 계약을 맺어 사실상 SK실트론의 지분을 보유한 상황이 됐습니다. 금감원은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최 회장에게 개인 대출을 해줬다고 봐 제재에 나섰고 한투증권은 특수목적 회사에 대출을 한 거지 개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경징계로 결론이 나면서 관행적으로 특수목적 회사를 이용해 대출을 해온 금융투자업계와 최태원 회장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상태와 관련해서 지배구조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박삼구 회장의 사퇴만으로는 아시아나항공의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아시아나항공과 관련해서 정확히 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아시아나항공의 유동성 위기와 관련해 근본적인 배경은 지배구조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밝힌 적은 있지만 지배구조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최 위원장은 또 과거에도 박 회장이 한번 퇴진했다가 경영 일선에 복귀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복귀한다면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아시아나 측에 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산업은행과 채권단이 기한을 넘겨도 좋으니까 확실한 자구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약정 양해각서가 오는 6일로 1년이 됩니다. 따라서 곧 새로운 재무약정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채권단이 6일에 맞출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밝힌 건 충분한 시간을 줄 테니까 그만큼 확실한 자구 계획안을 내놓으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안에 해결해야 할 재무 부담액만 1조 7천억 원에 달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회장의 사제 출연 등도 언급이 되고 있지만 채권단 안팎에서는 이러한 방안으로 불충분할 수 있어서 알짜 자회사 매각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력근로제 개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최저임금 그리고 탄력근로제 개정안과 관련해서 여야 합의가 결국은 무산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력근로자 단위기간을 다룬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는데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계획된 전체 회의도 열리지 않고 종료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안건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인 건가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한정희 의원은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정 합의안을 토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그런데 야당은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도 무산됐는데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누는 것을 내용으로 한 개정안 자체에 대해선 야당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 지불 능력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서면서 결국 소득 없이 논의가 종료됐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이 처리가 결국 무산이 됐다면 개정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환노위는 이번 달에 다시 열리는 국회에서 해당 안건을 재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이번 달에 다시 열리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인데요. 고용부는 이번 달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다시 논의되는 만큼 법안이 통과될 때까진 최저임금 관련 자료조사에 치중하고 법이 통과되면 새로운 결정 구조에 맞춰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성훈입니다. 5G 서비스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통사들도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KT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자 SKT도 예정에 없던 카드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나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SK텔레콤이 올 6월 안에 5G 요금제에 가입하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알려졌던 요금제가 일부 수정되며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또 KT와 마찬가지로 완전 무제한 데이터를 선택 약정 25% 할인을 더할 경우 6만 원대로, 가족 할인까지 결합하면 4만 원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5G 네트워크를 구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객의 어떤 혜택을 강조하고 요금을 인하하고. SK텔레콤은 일단 시장 상황을 본 뒤 무제한 카드를 계속 유지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KT는 시장 선점을 위해 데이터 완전 무제한이라는 승부수를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LG U+도 요금제 수정을 검토 중입니다.
이통 3사가 이렇게 긴박하게 경쟁을 하는 이유는 초기 시장 선점이 향후 점유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이통사 간 치열한 경쟁으로 소비자의 요금제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금 경쟁의 막이 생각보다 좀 일찍 올랐다. 요금제가 인기가 있다고 한다면 경쟁 사업자들도 안 따라올 수가 없을 거예요. 고객들은 조금 기다리시면서 즐기시면 되고. 5G 서비스를 놓고 이통사 간 무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유사 투자 자문업자가 크게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주식 투자 정보 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가 7,6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4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사업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실사지수가 소폭 반등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달 전국 주택사업 전망지수는 73.6으로 지난달보다 4.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서울 전망치는 89.4를 기록해 3월 대비 13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다만 기준선인 100을 밑돌아 주택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히 우세했습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해운업 재건과 수산업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장관은 오늘 해수부 장관 취임식에서 해운산업을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개편하고 선박과 항만 등 전 분야에 걸쳐 스마트화를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따뜻한 봄 기온은 가득해지고 있지만 대기의 건조함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을 기해 동해안 지역은 건조 경보로 확대됐는데요.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4도에서 한낮엔 서울, 광주 18도가 되겠고요. 대구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전국이 보통 수준으로 양호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중부지방, 중북부 지역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춘천은 영하 2도로 아침에는 춥겠고요. 낮 동안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대기가 메말라가면서 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크게 오르겠습니다. 울진은 2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아침과 낮의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광주, 부산 18도, 대구 20도가 되겠습니다. 당분간 꽃샘추위 없이 포근하겠고요. 모레는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